죽으면 무덤 한 칸이라도 내 집이 생기니 좋구나. 오늘은 죽으면 무덤 한 칸이라도 내 집이 생기니 좋구나 라는 제목으로요. 최상욱 저자의 이제 돈이 되는 아파트, 돈이 안 되는 아파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알려주는 돈 되는 아파트, 안 되는 아파트, 이렇게 하고 최상욱 지으면서 있고, 집 모양이죠.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창문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얘는 집인데. 완전히 달라질 부동산 시장. 폭락론에 속지 말고, 폭락론. 그러니까 이거 속지 말라는 거죠. 폭락 안 한다는 거죠. 돈 되는 아파트에 투자하라. 뉴스테이 시대에 살아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저자 최상욱 애널리스트의 신간 위즈덤 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뒷페이지를 보면은요. 코멘트, 추천사죠. 추천사 코멘트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 불패론과 필패론에 질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책으로. 근데 보면은 폭락론에 속지 말고 라고 했기 때문에 필패론은 확실히 X라는 거죠. 풍부한 통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저자만의 탁월한 덕목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등락이 있죠. 물결을 치는데 계속해서는 상승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중력처럼 계속 지속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대세는 상승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게 맞습니다. 풍부한 통계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저자만의 탁월한 덕목이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나눠야 할 차만디에서부터 실제 거래 시 꼭 챙겨야 하는 내용들까지 저자의 꼼꼼하면서 무주택자에 대한 애정. 이제 저자는 이제 부모님이 무주택자였다라고 해요.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다. 남성표. 연합뉴스 기자. 돈 모아서 집 살 생각하지 마라. 돈 모아서, 그리고 집을 사야 돈이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요 말에서는 두 개가 있죠.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지고 돈이 모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재테크 측면에서, 생활 습관 측면에서 돈을 이제 어디다 이제 대출로 갚질 않고 모아두면은 써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나약한 면이 있는 거죠. 한계고 나약한 면이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강조한 말이에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망치는 몸만 보인다. 망치는 자기가 못을 내려칠 수 있으니까 몸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건 못이기 때문에 내려칠 수 있고, 저건 못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칠 수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럼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물건 볼 때마다 저거 내가 살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볼 때마다 저거 내가 살 수 있는 데랑 저거 내가 못 샀는데 비싼데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데가 많으면 계속 쓰죠.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 쓰는 생각만. 근데 은행에다 돈을 갖다 바치면은, 은행에다 대출이자 갖고 원리금 갖고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다 돈 주면은 자기가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 자체는 이제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자기 삶을 디자인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집을 사야지 돈이 모인다. 이렇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죠.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애널리스트가 된 후 리서치 업무를 도와줄 직원을 뽑은 적이 있다. 그때 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읽다가 잠시 멍해진 기억이 있다. 그의 부모님께서 평생 집 없이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죽으면 무덤 한 칸이라도 내 집이 생기니 좋구나 라고 유언을 남기셨다고 한다. 이제 요 리뷰의 제목이기도 하죠. 죽으면 무덤 한 칸이라도 내 집이 생기니 좋구나. 떠돌아다니는 이제 힘겨움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말이죠. 저도 29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이제 대학 다녀서
이제 하숙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건데 그래도 많은 편인데 이제 어려서 저는 이사를 해서 그 힘든 거는 모르죠. 어리니까. 생활 환경은 열악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충격증도 많이 걸리고 동생도 귀에서 물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모르죠. 어리니까. 어리고 그냥 등에 업혀 다니고 이러는 건데 이제 윗세대가 고생을 한 거죠. 그래도 저는 이제 이거 여기서 느껴지는 이제 안착에서 오는 평안 같은 건 이제 저도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곳저곳 떠밀려 안 돌아다녀도 되겠지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요. 가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였던 그는 집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고 졸업 후 리서치 센터에 입사한다면 건설 부동산 부분에서 일하고 싶다는 내용을 써놨다. 나 역시 평생 내 집 하나 갖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거 한 줄 쓰시면서 울었을 수도 있어요. 이 저작은 이게 엄청난 파토스가 있습니다. 평생 집 하나 갖지 못한 부모님 이게 다 엄청난 말이에요. 무거운 말이죠. 지원자의 마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없었다 집이 없었다 그래서 속상하다 이런 면도 있는데 죽으면 무덤 한 칸이라도 내 집이 생기면 좋구나 라는 말에서는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진짜로 좋았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있는데 잘난 척 하다가 형들한테 버림받아요. 형들이 팔아버려요. 애굽으로. 형들이 10명 되는데 팔아버리고 그 아버지 있죠. 아버지는 이제 야곱인데 아빠한테는 뭐 짐승이 물어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해버려요. 근데 이제 팔려가는 데서 애굽이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똑똑해가지고 총리를 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서 형제들 동네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형제들이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와요. 근데 요셉은 감정 있겠죠. 그런데 용서를 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구해줍니다. 그리고 형제 식구들을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걷어가지고 잘 먹고 이제 잘하게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일가가 이집트에서 한 민족을 이룰 정도까지 돼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도 하고 잘 살았잖아요. 그럼 집도 있었겠죠. 자가도 있었겠죠. 자가 주택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죽기 전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옛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묻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해골되어도 돌아가야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자 그 이야기에서는 이제 슬픔이 이제 강조되는 거긴 하지만은 자가가 있어도 묻힐 곳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 이야기에서는 월세니 전세니 해가지고 비교가 되어가지고 무주택이랑 주택이 없다라는 삶에서는 주택이 없다라는 것과 죽어서는 이제 묻힐 곳이 있다라는 거 이게 대비가 되어가지고 슬픔을 느끼긴 하지만은 삶에서 그 자가가 있었어도 죽어서 묻힐 곳을 또 별도로 원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묻힐 곳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셨을 수 있다. 진짜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힐 곳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그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정체성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셉이 묻힐 곳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을 것 같다. 그리고 지원자의 부모님도 묻힐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행복하셨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다만 삶이랑 대비가 돼가지고 좀 서글프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내용 또 보면은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제로 투 원의 순간이 있다. 저자가 앞에서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요.
인터넷 뭐 실리콘밸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관련된 이제 저자인데 그분이 쓴 책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디지털이 0이랑 1이잖아요. 그것처럼 제로에서 1로 딱 바뀌는 순간, 무가 유가 딱 되는 순간, 그 순간을 만들어야지 된다 이런 내용인데 저자가 이제 이거를 부동산에 적용하는 거죠. 바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변하는 순간이다.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집을 사본 사람이라면 처음으로 산 집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 겨우겨우 모은 돈으로 오랜 고민 끝에 샀을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 집을 사면은요, 손이 막 떨리고 발이 떨리고 항진 상태가 돼가지고 붕 뜹니다. 막 눈이 막 커지고 계속 커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런. 왜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걸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있는 돈, 과거에서 모아둔 돈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미래에 벌 돈도 상당 부분 다 털어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은행에다 갖다 바쳐야지 계약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엄청난 이제 압박을 느끼는 거죠. 엄청난 계약인 거죠. 인생을, 과거와 미래를 다 통째로 건 계약이 이제 그 계약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허무감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공부하고 직업 구하고 뭐 이게 뭐 아둥바둥 한 게 다 이게 애쓰고 한 게 다 대출 계약하려고 한 거였나, 집 한 채 이렇게 얻으려고 한 거였나 라고 이제 허망함 비슷한 거 느끼신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다 계약 후에 느끼는 거고, 일단 계약 전까지는 항진이 돼버려 가지고 눈 커지고 호흡 세지고 방 떠있게 됩니다. 긴장 안 할 수가 없고, 긴장을 세게 하니까 강도가, 압박 강도가 크니까 기억에 잘 남죠. 고민도 막 해야 되고, 사는 게 맞나? 이런 것도 들려. 사는 게 맞나? 틀리나? 요걸 사야 되나? 저게 더 낫지 않나? 조금 더 받아서 저걸 사야 되나?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도 조금 자게 되고, 자다가 좀 깰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리고 계약 시에 실제로 중개사무소에 만나러 가면요, 이제 가는 길에 막 무릎이 흔들리고 막 그래요. 실제로 흔들리진 않지만은 그 정도로 덜덜덜덜 거립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가는 길에 무릎이 흔들리고 손발이 덜덜덜 떨린다. 이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긴장이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이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전월세를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집을 사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 게 있죠. 나 역시 강을 나가면 종종 이런 집을 받는다. 요즘 세대 입장에서 집을 꼭 사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집을 꼭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다. 집을 꼭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뒤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2년 단위로 원치 않은 이사를 서너 번 하고 나면은 매수를 고려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물건이 일어났거든요. 주거 안정성은 임대로는 도저히 얻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주거 안정성 이렇게 이걸 표현하셨어요. 이걸 가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이 말에 더 공감할 텐데, 부부끼리만 살 때는 못 느끼다가 여러 번의 이사로 아이의 교육 관계가 나빠지면 부모로서도 결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순간들로 인해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거듭난다. 근데 애기들 때문이라는 거죠. 제로 투 원의 순간이다. 이걸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드는 생각인데요. 예전에는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요즘은 늦게 하죠. 요즘은 늦게 하니까 그 결혼 안 해서 혼자, 애 없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이제 많죠. 그러니까 그 애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 요걸 고민하는 게 좀 약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찍 결혼을 했고 다 30 이전에 했고, 또 이촌 향도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시골에서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서울로, 도시로 다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자기 인생에서 가자. 그리고 또 자기 윗세대가 이촌향도 했을 때도 부모님들 그걸 옆에서 본 거예요. 막 급변하고 결단하고 막 자생력 갖고 막 악착같이 하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집도 팍팍 더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팍팍 살려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 결혼도 늦고 그 애기도 이제 조금밖에 안 낳고 그러니까 좀 자생력이랄까 배짱이랄까 생활력 이런 게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도시 오면서 그냥 도시로 가자 팍 저질러 버리고 그러면서 팍 결혼도 하고 그리고 팍 차도 사고 막 악쓰고 막 이러면서 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집을 이제 안 사는 게 좀 겁나서 안 사는 게 있다. 그 숙제 좀 미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다. 큰 스트레스는 일단 피하자. 전세로만 있자. 요런 느낌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죠. 트럼프가 있는데 트럼프가 대학원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 대학원 친구가 엄청 똑똑한 친구인데 하루는 트럼프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집을 사야 돼. 집을 사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 이게 맞나 모르겠어. 판단이 잘 안 돼. 떨리고 막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해가 안 돼요. 트럼프는 팍 저지른 그런 느낌이죠. 트럼프 생활력이 강한 거죠. 생활력이라고 표현하면 트럼프가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똑똑하고 그런 친구인데 왜 저럴까. 그러니까 자기 집 사는 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친구는 큰 돈도 실제로 안 주고 그렇지만은 자기 집 살 때는 그렇게 더 고민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 사고 이러는 부분에서 판단도 있지만은 용기 같은 거, 배짱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다는 거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때 느껴요. 그런 것처럼 요즘 분들도 좀 어떤 나약한 부분에서 오는 이렇게 미루는 느낌? 그걸로 인해가지고 집을 안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원래 이번 그룹의 아파트들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다음으로 주목받을 단지들이었다. 재단 그룹을 4개로 나눴는데요. 이제 1번 그룹은 재건축이 진행된대. 재건축이 진행된대. 그러니까 재건축이 있으면 여기 딱 올라탄대. 탄 거고 2번 그룹은 이제 올라타야 될 거 이제 안 탄 거 아직. 이제 조만간 타야 될 거. 그러니까 재건축이 진행되는 데는 더 옛날에 해준 거고 2번 그룹은 상대적으로 새 거죠. 근데 완전 새 건 아니고 헐긴 헐었는데 완전 새 건 아니고 인지 재건축을 필요하는 거. 그래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뭐 이쪽 정도 그 얘기가 이제 2번 그룹이에요. 그런데 1번 그룹과 달리 재건축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직격 타라고 표현하셨어요. 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은 다소 둔화된 상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재건축이 이제 엄청 많아질 거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아파트가 연식이 이제 좀 되고 아파트 생활을 좀 했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 외관이 엄청 바뀌는 겁니다. 이제 천지 개박되고 성냥갑 아파트들도 없어질 수 있고 쭉쭉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엄청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아파트 재건축이 더 될 거라는 거. 이제 초과이익 환수 이거 있지만은 그거 바꿔서도 막 갈 수가 있어요. 갑니다. 왜냐면은 아파트가 헐어서 무너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거예요. 즉 악재를 반영하면서 제대로 피할 수 없다는 점이 가격에 서서히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투자든 실거주든 이 그룹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은 2017년 초반에 가격 둔화 흐름 속에서 절대 팔지 말아야 된다. 이제 팔지 말아야 된다. 재건축 들어갈 아파트도 이제 오를 거다. 가격에 오를 거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목동, 상계중계, 송파 일대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된 지역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특히 이 지역은 교육 특구이기도 해서 입지 측면에서 대단한 강점이 있다. 이 책 제목이 돈 되는 아파트, 돈 안 되는 아파트인데 이거라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이 제목의 답을 찾으면은
재건축에 이제 들어갈 아파트, 재건축에 딱 탄 아파트는 이제 다 오른 거고, 들어갈 아파트는 저평가돼 있다. 그걸 가자. 그러면서 찍어주신 거죠. 목동, 상계, 중계, 송파 여기 찍어주셨어요. 여기 적게 주어져서 밑줄 쳐놨어요. 강조 막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양천구 핵심 지역은 목동에 아직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가격 재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이제 목동을 여기서도 또 여기서보다 더 이제 더 강조하신 거죠. 재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이게 저평가됐다 이거죠. 이제 오를 거라는 거죠. 또 이제 보면은 2017년 상반기에는 가격 역사가 예상되지만 입지와 환경적인 강점으로 인해 서서히 재평가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거다. 조금 상반기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제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그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유지를 계속 들고 있으라. 그 다음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되도록 서둘러 매수할 것을 추천한다. 2번 그룹. 이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야 되는 아파트죠. 요게 바로 이제 사야 될 아파트, 들고 있어야 될 아파트.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저자는 한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냐? 외국인 가구를 계산에 넣지 않고 이 주택 공급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좀 뻥튀기 되게 나온다. 충분한 걸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건데 보면은요. 뭔 소리냐. 우리는 앞서 총 가구가 일반 가구와 집단 가구 그리고 외국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총 가구가 일반 가구, 집단 가구, 외국인 가구. 그래서 일반 가구는 그냥 가족 그거고 집단 가구는 요양원 이제 고아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 가구는 외국인인 거고. 근데 이제 가구 추계를 할 때 총 가구가 아닌 일반 가구만을 추계한다. 요 얘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청 가구 추계에는 집단 가구와 외국인 가구의 추계값이 실리지 않는다. 요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뭔 소리냐? 이렇게 주택 보급률 하면은 일반 가구에다가 외국인 가구 더해서 주택수를 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10개고 이게 1개면은 주택수가 10개고 일반 가구수가 10개고 외국인 가구수가 1개면은 예를 들어 단순화해서 그럼 한 뭐 90% 돼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통계는 이거 빼버린다는 거야, 제외. 그래서 10대 10, 그래서 100% 주택 보급률 100% 이렇게 통계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요지인 거죠. 그래서 내용이요. 안타깝지만 이미 147만을 넘은 외국인 수로 인해 대단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인 가구는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통일도 있어요. 통일. 조선족 분들도 계시고 또 통일 같은 거 보면은 그 북한 분들도 그럼 통일되면 서울에 올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그리고 더 시설이 발전된 남한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따라서 외국인 주택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수가 100만이든 200만이든 외국인 수를 추계하지 않으니 어떤 공급 정책도 나올 수가 이제 없다. 얘기를 한 거죠. 요거를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 통계 그 상에서 외국인 가구를. 그래서 주택수가 풍부하다고 나오는데 외국인 가구수가 점점 늘어나면은 이게 뭐 이제 90인데 80 이렇게 줄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얘기를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재건축에 들어갈 진입해야 되는 아파트를 사라 보유해라 이거고, 실제 주택 보급률은 통계보다 낮다. 외국인 가구수를 이렇게 제외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감사합니다.